1번 봐봐. 문제 1번이 뭐냐면 제시문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요약 전에 해야 되는 건 입장을 각각 분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분류가 됐으면 입장을 요약해라. 이게 핵심이고, 기준점이 되는 게 불평등에 관한 견해란 말이야. 불평등에 관한 견해. 그러면 제시문 가나 다라 아니 미안해 1, 2, 3, 4 불평등의 내용 이 관련된 것들을 요약하면서 이게 어떤 쪽에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제시문 1번부터 한번 볼까? 1번. 본문 한번 봐봐. 본문. 제시문 1번.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여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아마 다 나와버렸어. 이게 지금 소득 재분배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 믿음은 허상이다. 재산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와 자본의 편중으로 인한 정치 권력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막기 불가능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해결책은 뭐냐면 재산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해야 되고, 누군가 특정인이 부자가 되고 모든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인데, 이미 소득 재분배라는 건 특정 사회 구성원이 소득, 즉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야. 이미 독점한 다음에 분배하는 건 의미가 없다. 독점하기 전에 분산해야 된다. 이 지금 제시문의 핵심 그거라고. 부와 자본의 편중으로 인한 정치 권력의 불평등, 근원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부하고 자본이 편중된 다음에 사후에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이 편중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적 약자의 계층 간의 차이가 나는 약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이건 사후적 정책이란 말이야.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정치 권력이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을 위해서 행사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은 이미 정치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재산 부호 같은 경우에 집중돼 있는 경우야.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정치 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원천적으로 정치 권력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특히 부유한 계층이 빈곤한 계층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이건 정치 권력에 따라서 배제당한단 말이야. 배제. 정치적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고 갈 개연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고 갈 개연성이 매우 높겠지요. 그 자신들이라는 게 바로 정치 권력이 있는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나중에 권력이 집중된, 재산이 집중된 상태에서 다시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왜곡 현상은 교육 영역에서 마찬가지야. 자, 그럼 지금 부와 재산에 관련된 거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 영역이야. 그러면 교육 영역에 불평등 해소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그러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안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맞지, 그지? 저소득 자녀에게 특권을 누리게 해줘. 혜택을 안겨줘. 이거 평등이야, 평등. 그 다음에 부의 대물 현상이 고착화된다. 여기서는 봐봐. 교육 영역에서 이게 옮겨갔단 말이야. 위에서 말한 거, 불평등 해소가 안 된다는 거.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녀들에게 저소득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과 혜택을 안겨주고, 그러면 얘네들은 특권과 혜택이 집중된다는 거지. 아까
재산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는 거랑 똑같이 교육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혹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만연한 학력 경쟁에서 학력은 중요한 수단이지 인적 자본 또는 생산 능력의 준거라는 말 잘 알아도 기준이 된단 말이야.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차별화된 근거로 자리 잡았다. 이미 자리 잡았단 말이야. 뭐가? 학력이. 이 학력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본이란 말이야. 똑같은 이유에서 차별화의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학력이다. 자, 생각해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학력이라는 건 바로 위에서 교육 영역에서 특권과 혜택을 받은 거야. 학력이 높다는 건. 혹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학력이라고. 그 다음 교육 영역에서 불평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학력인데 그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학력은 현장 조직에서 해당 직업의 시장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신입자의 조건을 통제하고 통제수단 공급을 제한하는 장치가 되어버렸어. 아예 그 학력이 되지 못하면 지원도 못해. 지원해도 학력이 높거나 학력이 강점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라서 학력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사회적 폐쇄라는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학력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이 전문성 어떻게 인정받아? 학력에 따라 인정받는 거지. 즉 많이 투자하고 많이 배우면 전문성의 영역에 접근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사회적 폐쇄, 즉 이거 미달되는 사람은 안 받을 거야. 제한 장치로 혹은 이들한테는 보호 장치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교육 영역에서 출발한 차별이 결국 나중에는 뭐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부의 대물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들어가는데도 제한 사항이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높은 학력과 명문자 학벌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보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지식이 많으냐,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높은 학력이 되느냐, 명문 학벌이냐 이것만 가지고 1차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 우선순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지식과 기술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잖아.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1차 관문에서부터 불평등이 만연한다. 그게 바로 학력이 준거가 돼서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근데 학력은 부야 부, 재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전문화가 사회적 배제장치로 이용됨에 따라 수요와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시장 경제 원칙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지요. 잡아봐. 원래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성 인정. 그 전문성의 인정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게 높은 학벌과 명문학벌, 높은 학력과 명문학벌이잖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높은 학력이 아니거나 명문학벌이 아닌 사람은 사회적 배제장치로 이용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원래는 수요, 경쟁 이런 것들이 시장 질서의 기준이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가격 형성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근데 아예 처음부터 배제된다라는 얘기야. 파킨의 설명에 따르면 배제는 기득권 집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미득 집단, 즉 기득권이 아닌 집단의 재원이나 보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그게 파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야.
그 사람이 배제가 뭐냐면, 이거는 배제라는 건 제외시키는 거잖아. 제외시킨다는 건 뭐냐면 결국 기득권층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점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득 집단은 배제당하는 거지. 자, 신용, 자격증주의나 전문가주의에 의거한 자격구비가 필수적 조건으로 요구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지. 위에서 본다면 이 배제라는 건 학력이야, 학력. 이거 1번, 2번 알았니? 1번, 2번이 준거가 되고 첫 번째 기준이라고. 그러면 1번,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득집권에 해당되고 현재 보유한 이점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확대하는 데도 유용한 조건이 된단 말이야. 이걸 파킨이 배제라고 했는데 두 번째 배제가 뭐냐면 이거야. 3번. 신용, 자격증, 전문가주의. 그러면 이것도 배제 조건이란 말이야. 1번, 2번처럼 알았니? 이해됐지? 기득 집단은 자신들이 향유해 온 기회가 미득 집단의 도전에 의해서 상실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회를 미득 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들 미득 집단의 의지를 꺾거나 무력화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본다면 기득 집단과 미득 집단 얘기 나왔어. 사회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습이 미득 집단에 비해서 기득 집단에게 유리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키워드가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 미득 집단이 누려야 되는 사회적 지위 혹은 뭐 사회적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기득 집단이 만든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 즉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사회의 기본제가 이제 나와서 시장 경제를 통해 분화돼. 그럼 이거 정상적인 거잖아, 그지? 이전의 상황이 공정하고 조성하기보다는 자, 이걸 공정하게 조성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득 집단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대시키는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후적 재분배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 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다 나와버렸어. 자, 시장 경쟁에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돼. 그런데 공정성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재분배란 말이야. 선생님이 아까 사후적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사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네. 또한 그 귀결이니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한 것의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치적 불평등. 자, 경제적 불평등이 뭐로 이어졌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졌어. 그러면 점점 심화되는 거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게 된다. 그러면 정치적 민주주의면 이건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공정성 이게 토대를 잠식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붕괴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거야. 위에서 말한 대로 공정하게 조성돼야 될 것이 공정하게 조성되지 않으니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건 정치적 불평등까지 온단 말이야.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최대한 공정하게 조성함으로써 경쟁의 결과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됐죠? 여기 지금 여기선 뭐 정치적 민주주의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불평등도 얘기고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경쟁에 관련된 거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공정성이 저해됐을 때 마지막 귀결이 정치적 민주주의도 붕괴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다고? 불평등에서 초래했다. 자, 마무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생산 자본의 독점, 불평등의 구조적으로 증폭시켜 시장 경쟁과
민주정치의 과정을 왜곡시키고 부유한 자산가들이 다른 계층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해버리는 문제. 여기서 다른 계층은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다. 부유층을 배제한 다른. 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정한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모든 시민이 완전히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생산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수단들이 실물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즉 지식과 제도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능력, 훈련의 기술,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생산수단에 해당되니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 방법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들로 간주되는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되는 것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방법이다. 사회를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정한 협력 체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 알았니? 그래서 여기에 불평등에 관련된 내용을 제일 처음에 사회 소득의 재분배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 글의 핵심은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야. 알았어? 국가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한다. 공평하게 분배한다. 알았니? 그래야지만 공평하게 분배해야지만 정치적인 민주주의, 즉 여기서 말한 정치주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공정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불공정. 자, 첫 번째 불공정한 것부터 해볼까?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하지, 그치? 교육에 관련된 거, 교육. 그래서 이 교육에 관련된 거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의 박탈과 기회를 박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의 대물림. 자, 이게 교육에 관련된 불공정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불공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렇게 결과도 부정적으로 불평등하게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학력이라고 그랬지. 학력도 넣어야 돼. 특히 학력. 그 다음에 명문. 여기 나온다. 여기 지금 학력도 나왔고 학벌도 나왔어. 그지? 두 가지. 지금 선생님이 이거 요약하는 거 지금 내용을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니? 자, 얘네들은 모두 사회적 배제 장치로 쓰인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거. 자, 경제, 시장 경제. 시장 경쟁이라고 할게. 시장 경쟁. 이거는 불평등하다면, 즉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기득 집단이 기득 집단의 이익이 편중된다. 집중된다는 얘기지, 그지? 한쪽으로. 그러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한다. 그게 바로 기득 집단이 불평등한 어떤 조건에서 시작됐을 때 미득 집단은 배제시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시장 경쟁으로, 마지막 문단에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거는 불공정하게 시장 경쟁을 한다는 얘기야. 시장 경쟁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렸어. 불공정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이거는 정치적이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잠식된다, 붕괴된다. 잠식된다는 게 이제 붕괴된다는 얘기야.
가재시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식대로 표현을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이런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됐을 때 좋은 요약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쭉 읽어봤더니 제시문 1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제시문 3번이었어. 자, 3번으로 넘어갈게.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거야. 자, 봅시다. 정의는 그저 실행되는 것만으로 안 되며 눈에 띄도록 띄어야 된다.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있네 이렇게 뭔가 두드러진 게 있어야 된다. 즉 정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연히 눈에 띄어야 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맞지 당연히. 이런 거 보통 상식 공정이지 뭐. 알았니? 이는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화에 관한 전반적인 찬반론이나 성공적인 세계화를 논할 때도 정의의 필요 조건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는 건 한 나라에서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세계화의 진행 과정에서 뭐 무역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과세한다든지 뭐 이런 불공정하고 자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선언 같은 경우에 이게 정의로운 건가? 이렇게 했을 때 판단하게 된다는 거야. 세계화에 관한 전반적인 찬반론이나 성공적인 세계화를 논할 때 정말 눈에 띄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것들이 행해졌는가, 그걸 가지고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경제적 세계화가 전체 목표로서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치? 경제적 세계화가 되면 전 세계 인류의 목표로서 뛰어난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잘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면 이건 나름대로 훌륭한 경제적 세계화가 돼 있지. 그러나 경제 발전 논리에 치우쳐 세계화가 극빈층을 비롯한 모두에게 명백한 축복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세계화의 극빈층 같은 경우 이게 세계화의 혜택이라든지 혹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세계화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위에서 말하는 경제적 세계화에 옳은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따져보면 세계화가 경제적 세계화가 정의롭지만은 않았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반론은 그 자체로 세계화라는 목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그치? 이건 일부니까 그치? 그러니까 극빈층이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에 피해를 입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이 극빈층의 세계화의 어떤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세계화가 그 가치가 평가가 깎이는 건 아니야.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니까.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게 좋은 말인데, 좋은 목표라는 점은 모든 이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왜 어려운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까 선생님인데, 자, 이런 거야. 명백하면 뭐냐면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됐어.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세계화에 편승해가지고 전부 다 이익을 얻고 편익을 얻고 혹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해됐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한 5% 정도의 아니면 3% 정도의 극빈층이랄까 아니면 극빈국의 경우에는 이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것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도태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경제적 세계화는 아니죠. 명백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 국가들이 명백하지 않은 거야.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게 이 국가들이라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 3% 5% 만약에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피해를 받은 국가가 3% 5%면 이 3% 5%는 이 경제적 세계화가 명백하지가 않아.
즉 100%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의심의 여지가 있어. 자, 그럼 경제적 세계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추구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지. 사실 세계화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볼 가장 우선적 쟁점 사항은 경제적 유대관계, 기술적 진보, 정치적 기회가 안겨주는 혜택을 박탈당하는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이익이 되는가 하는 방편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 지금 3% 5%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을 못 받거나 도태되거나 이런 극빈층, 극빈국가들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이나 혹은 세계화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적 진보가 늦어. 정치적 기회를 안겨주는 혜택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약자를 적절하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방편이 누구야? 3% 5% 국가겠지. 수단이 됐단 말이야. 세계화니까 다 같이 참여하는데 참여 안 하면 세계화가 아니잖아. 그때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경제적 유대관계. 자, 이거는 친소관계라고 하지. 그치? 경제적으로 친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없으면 정치적 기회가 안겨주는 혜택이 박탈당하는 거고 기술의 진보도 멀어지는 거고. 이해됐니? 약자를 위한 적절한 이익도 배분되지 않는 거고. 약자 3% 5% 국가는 극빈국 극빈층은 그냥 세계화에 적절한 이익을 내는 하나의 방편 수단에 불과한 걸로 활용된 것뿐이야. 즉 경제 발전의 중요성 그 자체 및 세계적 경제관계를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화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화의 혜택이 공평하냐, 분배가 제대로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세계화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세계의 빈곤층이 대체로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식의 견해를 펴며, 아까 기득권의 논리죠. 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세계화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국, 극빈층이 세계화의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거 해야지 뭐 이런 거고, 그것을 옹호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기도 한다. 세계화가 빈곤층에게 불공평하지 않고 이들 빈곤층 역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자 불공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화를 계속해야 돼 하는 근거란 말이야. 문제없다. 자, 과연 빈곤층은 더 가난해질까? 더 풍족해질까? 설령 빈곤층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너네들이 말하는 그 불공평하지 않고 빈곤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네들 말처럼 조금 나아지겠지 라고 얘기한 거야. 반드시 빈곤층이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상호관계, 막대한 잠재적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라고 반박한 거야. 알겠니? 자, 무리가 있다. 국제적 불평등의 근소하나마 확대되고 있느냐? 자, 불평등이 근소하게나마 확대되고 있느냐? 확대되면 나쁜 거지, 그지? 국제적 불평등이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익과 손해 혹은 이익의 혜택이 그 간극이 벌어지는 거야. 축소되고 있느냐? 축소되면 좋은 거지, 그치? 이 세계화가 올바른 방향, 의심의 여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 누구나 수혜자. 적절한 질문의 초점은 아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따져봐야 할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회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우리가 딱 떠올랐어도 불가능하죠. 왜? 선진국과 후진국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따진다면 그 분배, 공평하게 사회적 기회가 공평하게 분배되냐고? 아니지.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 아예 처음부터 자본의 논리, 그렇지? 아니면 힘의 논리, 뭐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의 국내적인 합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공평하게 분배받고 뭐 그 불평등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될지 몰라. 아니면 확대될지 몰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첫 번째 기회. 아까 얘기했던 제 질문을 이래서 사후적인 부분이라고 나왔잖아. 소득 재분배가 아니고 소득을 많이 공평하게 먼저 분배하는 게 먼저지, 소득이 분배된 다음에 부유한 층이 집중돼 있다가 그걸 나눠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똑같은 거야 이것도.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뭐라 그랬지? 정치, 경제, 사회의 기회가 처음부터 공평하게 분배됐느냐? 그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국내적인 합의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세계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시장 경제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렇지, 심지어 특정 국가 내에서조차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 경제에 또 나왔어요. 여기 결국 시장 경제로 귀결되는데, 이게 단독으로 안 된다. 세계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내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단 말이야. 시장 경제는. 그러면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다가 여러 조건들이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세계화된 관계 속에서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 여기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골고루야. 물리적 자원의 분배 방식, 인적 자원의 개발 방식, 기업 간의 보편적 원칙,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합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 자체가 국내적으로 작동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달려있다. 자, 그 다음에 대체로 세계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확립, 기초교육의 확대, 사회학자의 사회적 기여 증진 같은 문제보다는 시장관계 영역이 팽창되는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쏠려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민주주의의 확립,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교육의 확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기회 증진,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진 상태라면 그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데 당연히 제외되거나 도태되거나 이익이 아니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극빈국 극빈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는 거지. 자, 물론 평등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이 취약한 여러 나라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제반 조건이 불평등을 심화시켜. 따라서 단순히 시장의 세계화, 이거는 뭐지? 시장의 세계화는 추구하는 게 뭐야? 여기서 뭐라고? 이거야. 시장 관계 영역의 팽창을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시장의 세계화야.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이익을 더 많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극빈국은 이런 사회적 제반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더 유리한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독점하는 거지. 그럼 불평등은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고 심화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계 번영의 측면에서, 야,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지, 그지? 매우 부적절한 접근이다. 세계 번영의 측면은 뭘까? 이건 세계 국가가 있잖아. 공정하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그 다음에 차별 없이, 알았니? 차별 없이 인류 전체가, 알았어? 모두, 뭐 이게 바로 세계 번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다. 자국 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나라들의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자국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나라들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럼 결과를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뭐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넘어갑시다. 마치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 버리니까 문제를 고칠 생각을 안 하죠. 세계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불공평, 특히
제도적 합의에서 해결돼야 할 여러 가지 책무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이 제도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책무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전적인 거야. 미리 바탕이 되는 거야. 위에서 뭐라 했냐면 제반 요건이라고 했잖아. 제반 요건이 뭐냐면 이런 어떤 사회적 불평등 세계화의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다 준 이런 불합리한 것들 있죠. 불공정. 이런 것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도외시한단 말이야. 봐봐. 그래서 이러한 책무들은 기본적 세계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될 선행 조건이란 말이야. 선행. 이러한 문제에는 불공평하면서 비효율적인 무역 제재, 에이즈 등의 질병 치료에 매우 중요한 구급약품 배급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 그리고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의약품 개발 동기를 저하시키고 자본의 논리 등에 포함된다. 모든 게 여기로 귀결되는 거야.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무역 제재? 선생님 봐봐. 불공정한 무역 제재, 비효율적인 무역 제재. 이건 분명히 무역 제재를 하는 쪽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야. 경제력 이건 무슨 그 힘이건 간에 알았니? 이거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는 거야. 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류를 위해서 인류애적 관점으로 보면 에이즈 백신을 갖다가 구급약품을 공급해 주는 게 인도적 차원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미국하고 뭐 어디야 이란하고 전쟁을 해. 그러면 이란에 들어가는 백신 치료제를 가로막어. 왜? 우리 미국하고 정치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신 같은 경우 이게 자본의 논리야. 돈이 있으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사다가 공급을 해야 돼. 그럼 계속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럼 백신, 뭐 식량, 연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자본의 논리에 해당된다. 이거 전부 다 기본적 세계 정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그걸 또 한 나라 안에서 시야를 좁혀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알았니? 이거는 위에 거는 무역 제재, 그 정치적인 어떤 장벽, 그 다음에 자본의 논리 이런 것들이 세계 즉 국가 간의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세계 정의를 위해서. 근데 이게 국내로 축소해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평등을 얘기했어. 자, 그럼 세 번째 제시문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는 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요약하는 거야. 경제적 세계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왜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한 내용이 제시문에서 뭐라 하냐면 자, 세계화가 진행됐어. 그럼 무조건 좋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세계화에 소외되거나 오히려 제외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명백하고 의심 없는 세계화의 완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 설득력이 낮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계는 보통 자본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의 경우 자, 세계 자본주의의 경우에 기본이 되는 논리는 자본의 논리지, 그치?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이익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니? 재반 여건?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세계 자본주의는 예를 들어 민주주의 아니면 기초교육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기초교육을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 제공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 관심이 없다고. 이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고. 알았니?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자본주의의 경우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시장의 확대야. 세계 단위로 묶는 거지. 국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장의 확대는 세계화로 이어지고 세계화는 결국 국가 간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국가 간의 불평등을 반드시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국가 간의 불평등 중에서 불평등이라는 게 뭐냐면 본다면 사회적 제반 요건이 없는 나라, 없는 국가의 경우는 결국 불평등의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 내용이야 지금 알아니? 그렇다면 바람직한 세계화 운동은 어떨까? 세계화 운동 위에서 나온 거 아까 정리하는 거야. 자, 바람직한 세계화 운동. 이거는 우리가 위에 게 문제가 많으니까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의 해결 방법은 아까 나왔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결국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세계 정의를 위해서 국가 간 선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정리를 지금 잠깐 했는데 여기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잘 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여기 지금 1번, 제시문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그랬지, 그지? 1번하고 3번. 지금 내용을 묶은 거야. 알았니?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게, 자,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지금 요약이고, 요약.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시문 1번하고 제시문 3번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 묶은 중심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게 능력주의, 이게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혹은 자본 논리, 자본의 논리, 시장경제 자본 논리와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시행됐던 것들, 됐지? 그러면 이 시행이 결국 기준점에서 시작된 이 시행이 결과적으로 많은 역기능 혹은 불공정, 불평등 같은 말이야. 문제를 양산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제시문 1번, 제시문 3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능력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의 논리. 여기서 자본의 논리는 시장경쟁, 세계화라고 하지 말고 경제적 세계화라고 할게. 자,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능력주의, 이것에 파생된 게 이제 자본의 논리인데, 이것들로 실현된 게 시장 경쟁과 세계화, 경제 세계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기능, 불공정의 문제가 야기됐다, 양산됐다. 그럼 결국 불평등이 양산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은 좋은 거거든. 근데 그 능력에 대한 기준이 아예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결과도 공정하지 못해 부작용이 난 거야. 알겠지? 그런 걸 설명한 게 제시문
1번, 3번의 공통점이라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나왔지만 좀 이따 하겠지만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가 하나를 묶인단 말이야. 여기는 반대겠지. 위에서 말한 대로 능력주의, 기득권, 강대국, 경제논리 이거를 갖다 옹호하는 측면으로 제시문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요게 있잖아. 불평등의 기능적 측면, 즉 뭐 예를 들면 능력주의 옹호해가지고 불평등이 양산됐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기능적 측면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좀 이따 하기래. 먼저 1번, 3번을 이런 기준으로 다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자.